김민준의 새벽은 늘 고요했다. 새들의 지저귀미 첫 햇살과 함께 창문을 두드리면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로운 감각 속에서 눈을 떴다. 시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 그의 손으로 직접 가꾼 텃밭은 그의 모든 것이었다. 도회지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군대의 묵직한 발소리 대신 이곳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그리고 흙냄새가 가득했다. 그의 30년 인생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다. 주방으로 향한 그는 익숙하게 찻주전제 물을 올렸다. 들판에서 직접 뜯어 말린 허브차는 그의 아침을 시작하는 유일한 의식이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마루에 앉아 텃밭을 응시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채 영롱하게 빛나는 채소들과 꽃들은 마치 그의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듯 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조금씩 지워나가고 있었다. 이곳은 그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었다. 군에서 전역한 지 5년, 그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택했다. 특수부대 장교였던 그의 과거는 화려했지만 그만큼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그를 괴롭혔던 것은 군대 내부의 부조리와 그로 인해 희생된 동료들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는 형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김민호와 김민철. 그의 두 형은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다. 한 명은 육군 소장, 다른 한 명은 해군 준장. 그들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존재는 민준에게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굴레와 그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무력감을 상기시킬 뿐이었다. 민준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는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텃밭 한쪽에 놓인 낡은 액자에 닿았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그와 형들,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막내 여동생 김은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그의 삶의 유일한 낙이자 희망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은서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민주는 온몸으로 반대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을 때 그는 결국 고집을 꺾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불안감은 시작되었다. 군대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큐웅, 갑자기 반 너머 숲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숲 가장자리. 덤불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마루에서 내려와 덤불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앙상하게 마른 몸에 상처투성이인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마도 길을 잃었거나 버려진 듯 했다. 강아지는 민준의 인기척에 잔뜩 겁을 먹고 몸을 떨었다. 민준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마시려던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강아지에게 차를 내밀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찻잔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바싹 마른 빵 조각을 꺼냈다. 어제 저녁 그가 먹다 남긴 것이었다. 부유하지 않은 시골 생활에서 그에게도 빵 한 조각은 귀한 것이었다. 이리 와, 괜찮아.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강아지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손짓에 조금씩 움직였다. 민주는 강아지가 빵을 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강아지의 상처를 살폈다. 앞발에 깊게 베인 상처는 꽤나 심해 보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응급처치 도구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강아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강아지는 고통스러워했지만 민준의 손길을 믿는 듯 얌전히 있었다.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한 연민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었다. 민주는 강아지를 위해 작은 집을 만들어주고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강아지에게 하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민준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규칙적이었다. 해가 지면 그는 텃밭 일을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숲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과거 특수부대에서 연마했던 무술 기술들은 그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다. 맨손 격투, 단검술, 사격 자세, 그는 혼자서 땀을 흘리며 수련했다. 그의 팔에는 흐릿하지만 선명한 흉터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 과거의 영광이자 동시에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었다. 낡은 라디오에서 군대 뉴스가 흘러나올 때마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하곤 했다. 그는 늘 세상과 거리를 두려 했지만 세상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폭풍이 고요한 그의 삶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고요했던 민준의 새벽을 산산조각 낸 것은 전화 벨소리였다. 낡은 유선 전화기는 마치 비상벨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민준은 평소 연락 오는 이가 거의 없었기에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그의 예감을 불길한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김은서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환자분께서 현재 위독하신 상태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서 위독하다고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깨졌다. 뜨거운 차가 발등을 데웠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은서는 군인이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그는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채 시동을 걸었다. 늘 평온했던 시골길이 그날따라 왜 그리 멀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길고 긴 복도 끝에서 그는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두 형, 김민호 소장과 김민철 준장이었다. 그들은 군복 차림 그대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민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형님들, 은서는요?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고 민철은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감이 역력했다. 민준아, 은서가 폭행을 당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폭행 군대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누가 왜 은서는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그때 의사가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다. 김은서 환자분께서는 심각한 안면부 폭행으로 인해 영구적인 시력 상실이 예상됩니다.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시력 상실이라니. 그의 아름답고 총명했던 여동생이 이제는 빛조차 볼 수 없게 된다니. 그는 주저앉을 뻔한 몸을 간신히 지탱했다. 두 형 역시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낮은 포효와 같았다. 군대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누가 은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민호와 민철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아직 정확한 가해자는 파악되지 않았어. 부대 내에서 쉬쉬하고 있어. 증인도 없고 CCTV도 고장났다고 하고. 민철이 말을 흐렸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쉬쉬한다고
고장났다고 형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형들은 군인이잖아. 군대 시스템 안에 있잖아.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이토록 잔인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거대한 조직은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민호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 하지만 군대라는 곳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라.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내 동생이 눈을 잃었는데 민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과거 그를 짓눌렀던 군대 시스템의 무력감과 부조리가 다시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는 다시는 군대와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그 시스템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는 병실로 향했다. 새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은서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민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격렬하게 깨어났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고통, 그리고 억눌렸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고요하고 무의미한 삶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은서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끝으로 차가운 기운이 전해졌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다. 민주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형들은 여전히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형님들,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겁니다. 은서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위험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걱정. 민철이 만류하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전의 바다처럼 격렬하게 일렁였다. 그의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더 이상 주변 풍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은서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평화로웠던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의 한가운데로 발을 들여놓아야 했다. 그날 밤 숲속 그의 은신처에서 들려오던 규칙적인 수련 소리는 더욱 격렬해졌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흙을 묻은 호미가 아니라 차갑게 빛나는 단검이었다. 민준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모한 격정이 아니었다. 대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있었다. 진실을 밝히고 은서에게 고통을 준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오랜 군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은 감정은 독이라는 사실이었다. 병원에서 나온 민주는 곧장 은서가 근무했던 부대로 향했다. 물론 정식 절차를 밟아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밤이 되자 그는 군부대 외곽의 울창한 숲속에 몸을 숨겼다. 어둠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야간 침투 기술은 녹슬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철조망을 넘고 경계망을 뚫었다. 은서의 막사는 조용했다. 그는 능숙하게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섰다. 텅 빈 막사 안에는 은서의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눈은 예리하게 주변을 훑었다. 바닥에 미세한 긁힘 자국, 침대 옆 작은 스탠드에 놓인 비파렌 사진, 그리고 옷장 구석에 숨겨진 작은 일기장.
일기장에는 은서가 겪었던 어려움과 스트레스, 그리고 특정 상색에서 느껴지는 불쾌감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때였다. 막사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여러 명의 발소리. 민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2명의 사병이 막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속삭였다. 야, 은서 병실에 옮겨주고 나서 여기 완전 뒤집어 엎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잘 봐라. 대령님 짓이라고. CCTV는 진짜 고장난 거 맞겠죠? 하필 그때 딱 고장나냐? 다른 사병이 불안하게 물었다. 쉬쉬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야. 어쨌든 우리 일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 하자고. 민주는 숨을 죽였다. 대령님 지시, 쉬쉬한다. 그의 추측은 확신이 되어갔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고위 간부가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이며 두 사병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은서의 물건들을 대충 치우면서 은서가 평소 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묵살되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광태 대령님의 이름이 몇 번이나 오갔다. 갑자기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위압적이었다. 두 사병은 황급히 막사를 나왔다. 민주는 숨어있던 곳에서 몰래 고개를 내밀었다. 한 남자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계급장을 달고 있지는 않았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범상치 않았다. 민준의 촉이 발동했다. 저자가 바로 박광태 대령일 것이다. 그는 군의관과 함께 막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수고 많다. 중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흔적 남기지 마. 박 대령이 중위에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차가운 섬뜩함이 배어 있었다. 예, 대령님, 걱정 마십시오. 중위는 대령의 지시대로 막사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민주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이때가 아니면 증거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는 과감하게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 같았다. 민주는 순식간에 박 대령의 뒤를 잡았고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대령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박 대령은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찾았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군인을 습격해. 그의 옆에 있던 중위가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민준은 박 대령의 목에 더욱 힘을 주었다. 내 동생 김은서를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군지 당신은 알고 있을 테니. 박 대령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다. 김은서, 아, 그 눈먼 계집의 말이로군. 주제도 모르고 덤비더니 꼴 좋게 됐지. 그 말에 민준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그는 박 대령의 팔을 꺾어버렸다. 박 대령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중위는 그 모습에 놀라 감히 나서지 못했다. 민주는 박 대령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네가 한 짓을 똑같이 갚아줄까 아니면 내 놈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말할까. 민주는 박 대령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 순간 민주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미친 개라고 불리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박 대령은 그의 눈빛에서 섬뜩한 살기를 느꼈다. 박 대령은 고통에 신음하며 윽박질렀다. 이 미친놈이 감히 내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군인을 폭행했어. 당장 체포해. 그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찰을 돌던 다른 사병들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는 박태령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의 옷자락을 찢어 은서의 일기장 일부를 넣어두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막사를 뛰쳐나갔다. 그의 뒤로 박태령의 고함 소리와 사병들의 추격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민준이 막사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한 사병이 막사 벽에 설치된 비상 카메라를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저기 카메라가 하나 더 있었는데 녹화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당장 확인해. 박대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이 자신을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었다면 그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박대령이 아니었다. 중위 이진현이었다. 이진현 중위는 박광태 대령의 지시로 은서의 막사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그녀는 평소 은서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막사 내부를 살피던 중 숨겨진 비상카메라에 녹화 기록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민준이 박 대령을 제압하는 장면과 함께 박 대령이 은서를 조롱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진현 중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즉시 해당 영상을 백업하여 자신의 개인 저장 장치에 옮겨두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영상이 바로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박 대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영상을 삭제했다. 잠시 후 박 대령이 막사로 돌아와 노발대발하며 영상을 찾았지만 이진현은 능숙하게 대령님, 이 카메라는 오래돼서 녹화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했다. 박 대령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민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을 군인을 습격한 위험한 외부인으로 몰아붙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다. 동시에 그는 이진현 중위를 비롯한 은서의 주변 인물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등장으로 박 대령은 코너에 몰렸고 더욱 사악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박광태 대령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자신의 계획이 김민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흔들리자 그는 더욱 잔혹하고 노골적인 수를 쓰기 시작했다. 민준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민준의 두 형, 민호와 민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곧 김은서 사건을 민준이 군 내부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테러 사건으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에게 은서의 시력 상실은 단지 작은 사고였을 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방해물을 제거할 기회로 보였다. 며칠 후 군 내부에 충격적인 공고문이 붙었다. 김은서 하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개 청문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박광태 대령의 치밀한 함정이 숨어 있었다. 그는 이 청문회를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하고 김민준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 위한 무대로 삼으려 했다. 청문회는 다름 아닌 은서가 입대 전부터 선망하던 육군본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곳은 은서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오빠가 절망과 싸워야 할 심판의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민준은 청문회 소식을 듣고 피식 웃었다. 그들의 얄팍한 술수가 훤히 보였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의 두 형, 민호와 민철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찾아왔다. 민준아,
이건 함정이야. 그들은 널 끌어내서 김은서 사건을 흐리려고 하는 거야. 민호가 경고했다. 알아요. 형님. 하지만 내가 직접 나가지 않으면 은서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힐 겁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의 가면을 벗길 거예요. 민준의 눈은 흔들림 없었다. 민철은 복잡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할게. 하지만 이 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모든 것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어. 넌 혼자 싸워야 할 거야.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민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은서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겁니다. 청문회 당일 육군본부 대강당은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 그리고 군 내부의 고위 간부들로 가득 찼다. 엄숙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박광태 대령은 단상에 올라 능숙한 언변으로 사건을 설명했다. 그는 은서의 부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마치 은서가 부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그리고 민준의 군인 폭행 사건을 강조하며 그를 군의 기강을 흔든 외부 세력으로 규정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은서 하사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의 규율과 명예를 실추시킨 외부인의 난동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김민준 씨는 우리 군인들을 폭행하고 군사시설에 무단 침입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박 대령의 말이 끝나자 장내가 웅성거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분위기였다. 민준은 관중석 맨 뒤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박 대령을 향해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드디어 민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뒤로 박 대령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군의관들이 민준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그들의 질문은 교묘하게 민준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유도되었다. 김민준 씨, 당신은 군복무 중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부대에 무단 침입했습니까? 박광태 대령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민준은 차분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자신의 침입이 은서를 향한 부당한 폭력과 은폐 시도를 밝히기 위함이었음을 역설했다. 저는 제 동생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군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았다면 모든 것이 은폐되었을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강단이 있었지만 그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여전히 냉랭했다. 압박은 계속되었다. 박 대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결정적인 증거라며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민준이 박 대령을 제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관중석에서 술렁거림이 터져나왔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김민준 씨가 우리 군 간부를 폭행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자가 감히 정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박 대령이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민준은 침착하게 그 영상을 응시했다. 그는 박 대령의 예상대로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 민준의 시선이 관중석 한편에 앉아있는 이진현 중위에게 닿았다.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에게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손을 꽉 쥐었다. 박 대령은 이진현 중위가 민준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시야 밖에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에게 쏟아지는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김은수 하사를 영구적으로 전역시키고
김민준 씨는 군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듯 했다. 그는 홀로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의 두 형은 객석에서 애타는 눈으로 그를 지켜볼 뿐.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채 거대한 군대라는 조직의 굴레 속에서 무력함을 느꼈다. 민주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의 손에는 은서의 일기장, 일부와 그가 찾아낸 다른 작은 증거물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박대령은 모든 출구를 막아두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은서의 삶은 물론 자신의 삶까지도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터였다. 24시간이라는 박대령의 최후 통첩은 여전히 그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은서는 고통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는 그 빛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육군본부 대강당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광태 대령의 교활한 발언과 조작된 증거 영상이 민준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점차 확신으로 변해가는 듯했다. 그래, 저 자가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폭력배로군. 민준은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의 동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다. 김민준 씨,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군 간부를 폭행했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군사법원에 넘겨 엄중히 처벌할 것을 건의합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승리의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다. 그 순간 민주는 조용히 앞으로 한 발짝 내딛었다. 변명이란요,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서의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펼치고 은서의 서툰 글씨로 쓰인 구절들을 읽기 시작했다. 오늘도 그 선임은 나를 괴롭혔다. 왜 아무도 듣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한 걸까? 무섭다. 박광태 대령님께 몇 번이나 보고했지만 매번 너의 적응 문제라며 무시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박 대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건 조작된 증거입니다. 사적인 감정에 치우친 일기 따위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적인 감정이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는 일기장과 함께 가져온 작은 USB를 군의관석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했다. 대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희미한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민준이 은서의 막사에서 찾은 또 다른 숨겨진 카메라의 기록이었다. 영상 속에는 은서가 몇몇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박 대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비웃음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비록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은서의 절규와 박 대령의 냉소적인 목소리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이 영상은 박광태 대령의 주장처럼 고장난 카메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말했다. 은서는 수개월간 괴롭힘을 당했고 박광태 대령은 이를 알고도 묵살했으며 심지어 은서의 문제 제기를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군 내부의 만연한 부조리와 묵살이 낳은 결과입니다. 박 대령은 격분했다. 저건 조작이야. 내 지시로 이미 삭제된 영상이라고 내 놈이 날 음해하려는 거야. 삭제요. 그 지시를 내리신 분이 누구셨죠? 대령님, 그때였다. 민준이 박 대령을 제압하는 영상이 다시 한번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이번에는 소리가 함께 송출되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다. 김은서, 아, 그 눈먼 계집의 말이로군.
주제도 모르고 덤비더니 꼴 좋게 됐지. 이 소리는 박 대령이 민준에게 제압당했을 때 내뱉었던 조롱 섞인 말이었다. 대강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이 박 대령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이어서 민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네가 한 짓을 똑같이 갚아줄까 아니면 내 놈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말할까? 관중석에서는 저게 뭐야? 대령이 저런 말을 하다니 말도 안 돼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분노가 터져나왔다.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문이 열리고 이진현 중위가 숨을 헐떡이며 강당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박 대령의 감시를 뚫고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진현 중위가 민준에게 USB를 건네며 외쳤다. 박광태 대령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김민준 씨의 군부대 침입 영상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이 영상은 대령님의 지시를 받은 제가 직접 백업해 둔 것입니다. 이진현 중위가 건넨 USB에는 박 대령이 이진현 중위에게 영상 조작을 지시하는 대화 내용과 함께 민준이 박 대령을 제압하는 장면의 원본 영상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박 대령의 비열한 미소와 은서를 조롱하는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다. 게다가 그가 은폐를 지시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대령은 분노와 공포에 질려 저 거짓말쟁이 전현을 당장 끌어내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박 대령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민준의 두 형, 민호와 민철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민호는 단상으로 걸어가 박 대령의 어깨를 잡았다. 박광태 대령,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당신은 체포될 것이다. 민철은 군의관들을 향해 외쳤다. 김은서 하사의 사건은 재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박광태 대령은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의심과 비난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은 이제 경악과 분노, 그리고 민준을 향한 존경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뜨겁고 열렬한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민준의 개인적인 승리이자 오랜 시간 억압받았던 진실의 승리였다. 은서의 억울함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박광태 대령은 그 자리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민준은 단상에 홀로 서서 은서의 일기장과 이진현 중위의 USB를 든 채 대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물기가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안도감과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는 마침내 은서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박광태 대령의 몰락은 빠르고 처절했다. 공개 청문회에서 드러난 그의 추악한 진실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는 군사경찰에 의해 즉시 구속되었고 군사법원에 의해 횡령, 직권남용, 군인 폭행 방조 및 은폐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모든 계급은 박탈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의 부패한 비리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 그와 결탁했던 고위 간부들까지 줄줄이 엮여 조사받게 되었다. 그야말로 군대 내에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된 것이다. 박 대령의 지시로 은서에게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들과 이를 묵인했던 관계자들 또한 재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시인했고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한때 민준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군 내부에 오해했던 사람들 또한 깊이 반성했다. 특히 청문회에서 박 대령의 편에 섰던 몇몇 군의관들은 민준에게 직접 찾아와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민준 씨,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은서 하사께도 찾아뵙고 사죄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민준은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의 흔적이 없었다. 진심이시라면 앞으로는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이 은서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입니다. 이 사건은 군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국방부는 김은서 하사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발표했다. 변경 내 CCTV 설치 의무화, 익명 제보 시스템 강화,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이 추진되었다. 은서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민준은 더 이상 시골의 외딴 집에 숨어 사는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순식간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의로운 영웅이 되었다. 그에게는 군으로 돌아오라는 제안이 빗발쳤다. 육군 소장이 된 형 민호는 그에게 국방부 특별 보좌관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준아, 네가 가진 능력이라면 군의 개혁에 큰 힘이 될 거야. 함께 이 썩은 고리를 끊어내자.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형님, 저는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제게 군대는 여전히 아픈 기억입니다. 그는 군 내부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은서의 사건을 겪으며 알게 된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은서와 같은 군대 내 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두 형과 이진현 중위가 가장 먼저 그의 뜻에 동참했다. 민호와 민철은 군 내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민준의 단체를 지원했고, 이진현 중위는 군인권 전문 변호사로 전직하여 민준의 단체에서 법률 지원을 총괄하기로 했다. 며칠 후 은서는 병실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다. 민준은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갔다. 은서의 눈은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은 은서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지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광태 대령의 처벌 소식과 그의 폭로로 인해 군대가 변화해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까지. 오빠, 나 때문에 미안해. 은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은서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네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야. 민준은 은서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민호, 민철, 그리고 이진현 중위와 함께 병원 카페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냐.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는 군대 안에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밖으로 나갔던 네가 이 거대한 시스템에 균열을 낸 거잖아. 어쩌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형님들이 제게 용기를 주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두 형을 바라봤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위치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니까요. 이진현 중위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군대 내부의 오랜 관행과 부조리를 바꾸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니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별 하나가 떠오르는 듯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갇힌 별이 아니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은서를 위해, 그리고 은서와 같은 이들을 위해 그는 싸울 것이다.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새로운 평화였다. 2해가 흘렀다. 김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그는 숲속에 숨어 사는 외로운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를 이끄는 군대 내 폭력 피해자들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옹호자였다. 재단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의 2형, 김민호와 김민철 장군의 묵묵한 지원과 이진현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재단은 군인권 문제의 상징이 되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곳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치유받았다. 어느 맑은 오후, 민주는 재단 사무실에서 한 전역 군인과 상담을 마쳤다. 그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조언과 재단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민주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그를 감쌌다. 민주는 자신의 시골집으로 향했다. 이제 그 집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은서와 함께하는 희망의 보금자리였다. 은서는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었다. 비록 시력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점자학습과 재활훈련을 통해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글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했다.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은서가 피아노 앞에 앉아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둠의 그림자 대신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주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빠 왔어. 은서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을 담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내면의 빛이 흘러나왔다. 응, 잘 있었어. 민주는 은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응, 오늘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 내 책이 교육부 추천 도서로 선정되었대. 은서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쳤다. 민주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은서를 안아주었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아팠던 과거를 딛고 이렇게 굳건히 일어서는 은서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강인함의 상징이었다. 며칠 후 희망재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금된 기부금으로 피해 군인 쉼터를 개소했다. 이곳은 군대 내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은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치유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다. 개소식에는 수많은 군 관계자와 언론인, 그리고 민준에게 도움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김민호 장군과 김민철 장군은 직접 축사를 하며 민준의 단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우리 군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김민준 대표와 같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시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호 장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단상에 올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의 옆에는 이진현 변호사와 재단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다. 이곳은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날 땅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씨앗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군인이 존중받고 안전하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민주는 은서와 함께 쉼터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새로 심은 어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민주는 은서의 손을 잡고 나무 옆에 섰다. 은서야, 이 나무는 우리가 다시 심은 희망이야.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열매를 맺을 거야. 은서는 점자로 새겨진 나무의 이름표를 손으로 더듬었다. 희망의 나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민주는 은서의 손을 잡고 따뜻한 햇살 아래 서 있는 어린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곁에는 민호와 민철 두 형이 함께했다. 한때 갈등과 아픔으로 흩어졌던 가족은 이제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그 상처를 발판 삼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 해질녘,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작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그것은 김민준과 김은서,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맞이한 두 번째 봄의 상징이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은 이제 푸르게 자라나 세상 곳곳에 따뜻한 그늘을 드리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